생활에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서가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여러분, 경상남도 고성군이 세계적인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도대체 한반도에는 어떤 공룡들이 살았길래 이렇게 많은 발자국들이 남은 걸까요? 또 어떤 공룡들이 살았는지 발자국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강연에서는요, 이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강연 큰 박수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종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화석을 이야기하는데 왜 문화재연구소에서 왔을까라고 의아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소중한 화석도 문화재의 일부분입니다. 즉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인데요. 우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요, 화석과 같이 귀중한 자연유산, 즉 천연기념물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함께 우리나라에는 과연 어떠한 귀중한 화석들이 살았고 예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공룡이라고 하면 크다, 그리고 힘이 세다, 강력하다, 무섭다, 이런 인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러한 공룡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룡들뿐만이 아니라 아주 크기가 작거나 온순하거나 또 식물을 먹었던 공룡들은 그렇게 포악하지 않습니다. 실예로 지난 중국에서 발견된 2010년도의 화석 발견에 의하면요, 크기가 고작 50cm에 불과한 공룡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대했던 공룡은 약 몸 길이가 58m나 해당하는 거대한 공룡도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공룡이란 아주 신비한 동물들이 재미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지금은 그 공룡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1억 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공룡에 대해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 화석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공룡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공룡을 탐험하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시작을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MC분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 표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티라노사우루스, 거대한 백악기에 포악했던 육식공룡 중에 한 마리죠.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한 점입니다. 한번 손으로 잡고 크기를 보시면 얼마나 큰지 아마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얼굴만해요. 이 MC 선생님의 얼굴보다도 더 길이가 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살점을 떼어 먹기 좋게 양날에 날카로운 톱날 모양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죠. 정말 아마 손을 있네요. 만지게 되면 거친 표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기 써는 칼날처럼 고기가 잘 썰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식공룡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식공룡은 거의 다 톱날 모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지시게 되는 카카론토사우루스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백악기 육식공룡의 이빨입니다. 똑같이 톱니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날카로운 톱날 모양이 있기 때문에 살점을 아주 잘 떼어 먹게끔 공격하기 아주 쉬운 그런 이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 MC분 앞에는 초식공룡의 이빨도 있습니다. 제가 건네드리는 이 용각류 공룡은요,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는데요. 턱에 이빨이 붙은 상태로 아주 보존이 잘 된 용각류 공룡의 턱과 이빨 화석입니다. 하지만 이 이빨의 표면을 잘 보시게 되면 육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식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톱날 모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네, 톱날이 없습니다, 이 이빨에는요. 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룡을 발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요, 이빨을 보게 되면 이 이빨이 초식을 했는지 육식을 했는지, 그리고 이빨 크기를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몸 크기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하나 더 표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레베카사우루스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용각류 공룡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이빨은 작지만 몸집은 약 15m가 넘습니다. 거대했던 몸집을 갖던 용각류 공룡이고요.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디플로도쿠스에 해당하는 공룡들도 바로 앞에 있는 이 두개골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 정도로 크기가 두개골은 작지만 몸집은 전부 다 15m에서 20m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 몸집을 갖고 있지만 음식에 따라서 섭취하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이빨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룡과 공룡에 속하는 이제 파충류죠. 일반 우리 같은 포유동물이 차이점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룡은 이빨이 한 가지 유형입니다. 즉 사람처럼 어금니가 이렇게 음식을 잘게 부수고 적은 조각으로 윗속에 집어넣는 그라인딩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공룡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초식 공룡들은요, 하루 종일 풀을 뜯어서 씹지는 못하고 윗속에 넣기만 합니다. 대신에 씹지를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부수는 작업은 바로 이러한 돌을 윗속에 일부러 먹고 윗속에서 돌의 움직임에 따라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따가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러한 돌들은 특별히 이제 위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위석이라고 합니다. 아마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게 느끼시겠죠? 매끈매끈하네요. 네, 그래서 위속에서 그 위액이 분비되는 가운데서 계속 움직이면서 마찰을 일으키고 자극을 줘서 아주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룡은 지구상에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공룡을 정의하는 키포인트, 중요한 단어 3글자가 있습니다. 공룡은 반드시 중생대에 살았던 동물입니다. 그리고 하늘이나 바닷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룡은 중생대 육상에 살았던, 마지막으로는 파충류라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던 육상 파충류이다. 그래서 중생대에 살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대한 코끼리나 다른 포유동물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두 번째 차이점은 몸집에서 다리가 연결하는 방식이 일자로 직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룡은 몸집 바로 밑에 다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처럼 직립을 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위에서 몸집을 내려다 봤을 때에는 다른 파충류인 악어나 도마뱀처럼 팔꿈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모습, 앞에서 봤을 때 모습을 보시게 되면 팔꿈치가 꺾여서 악어처럼 걷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몸집을 지탱하기 위해서 몸 밑에 다리가 일자로 직립해 있어서 무거운 몸집을 지탱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식을 하고 육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공룡은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으로 나눠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 공룡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크게 엉덩이뼈, 우리가 골반이라고 하는데요, 엉덩이뼈의 생김새에 따라서 나눕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그림 윗편하고 밑에 편을 비교해 보시면 될 텐데요, 크게 사람하고 달리 공룡의 엉덩이뼈는 장골과 자골 그리고 치골 3가지의 뼈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골과 치골이 나란히 뒤를 향하고 있으면 조반류 공룡, 그리고 좌골과 치골이 나란히 있지 않고 시옷제 형태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용반류 공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룡의 기준은 조반류 공룡과 용반류 공룡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의 종류는 약 85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많은 종류의 공룡들은 기본적으로 조반류와 용반류 공룡의 엉덩이뼈, 이렇게 생김새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거대한 공룡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육상에서 살고 있는 가장 큰 동물은 모든 동물을 표현해서 포함해서 육상에서는 코끼리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요. 그 아프리카 코끼리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몸집이 컸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룡 가운데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을 가진 공룡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은요, 별명이 박치기 공룡입니다. 왜냐하면은 머리를 이용해서 서로 박치기를 했다는 증거가 남아서 박치기 공룡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요. 다른 공룡들은 이 머리뼈의 두께가 약 1에서 2cm 사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두꺼워야 2.5cm가 넘지가 않는데요. 이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머리 두께가 자그마치 20에서 25cm나 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머리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화석으로 발견된 공룡들을 보니까 모든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머리뼈에 이 흔적을 보니까 서로 머리가 부딪혀서 깨진 다음에 다시 상처가 회복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도 운동을 하다 보면 뭐 갈비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가 있는데 그 뼈가 한번 다쳐 다음에 붙게 되면 이렇게 아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부딪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화면에 밑에 보이는 공룡은요, 파라사우루로프스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공룡입니다. 이 공룡의 머리 위에는 벼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 벼은 뿔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을 살펴보면은요, 이 벼 안이 모두 다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아니 왜 뿔도 아닌데 이 벼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그 벼이 했던 기능이 바로 서로 소리를 내서 멀리 흩어져 있던 같은 친구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상호 커뮤니케이션 했던 소통의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배를 타러 가면 배고동 소리를 우 하고 냅니다. 그래서 배고동 소리를 들으면 이제 배가 출발을 하는구나, 아니면 도착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서로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룡들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서로 알리는 신호를 줬던 그런 상호 신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벼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쥐라기 공원과 같이 영화나 많은 책이나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티라노사우루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약 2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25년 전에 어느 나라든 이렇게 박물관에 가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티라노사우루스는 뛰는 모습이 아니라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꼬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가 땅에 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였어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저렇게 걷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모습으로 꼬리를 땅에서 든 자세로 이렇게 모든 박물관 전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껴야 할 것은요, 저러한 티라노사우루스가 꼬리를 끌지 않고 들고 달리는데 결정적으로 많은 학술적 자료를 제공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잠시 후에 발자국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약 저러한 육식공룡이 꼬리를 땅에 끌고 다녔다면요, 우리나라의 많은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에서 육식공룡 발자국 사이에 꼬리를 끈 흔적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발견된 적이 없을 정도로 꼬리가 땅에 끌린 자국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를 보니까 역시 공룡들이 꼬리를 끌기보다는 들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포악하고 힘이 세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이 이빨이 굉장히 크고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턱 근육과 얼굴 그리고 뒷다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앞발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먹잇감을 잡더라도 앞발에 의해서 먹잇감을 잡고 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앞발이 필요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앞발은 그 나름대로 기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썰매를 탈 때 아마 앉으셔서 양쪽으로 막대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타실 거예요. 그 썰매를 탈 때 잡는 이 양쪽 막대기는 나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발은 먹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걷거나 이동할 때 자신의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재미난 공룡이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오비랍토르 또는 오비랩터라고 부르는 공룡인데요. 이 공룡은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요. 왜냐? 그 오비랍토르라는 뜻은요, 알을 도둑질했다, 알을 약탈했다 해가지고 다른 알을 훔치는 걸로 판명을 하고 처음에 학자들이 알을 약탈자, 알 도둑 이런 변명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오비랍토르의 알과 화석과 알둥지 화석을 연구해 본 결과 오비랍토르는 다른 사람의 알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품고 있던, 자기가 새끼를 깨어나기 위해까지 끝까지 보호했던 자신의 알을 품고 있다가 큰 자연재앙이 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알과 함께 생애를 마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 도둑이 아니라 알을 끝까지 보호했던 굉장히 모성애가 강했던 공룡 중에 한 마리입니다. 오비랍토르뿐만이 아닙니다. 모성애가 강했던 공룡은 푸시타코사우루스라는 공룡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미 한 마리가 새끼 30, 40마리를 같이 데리고 이동하다가 그냥 산사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매몰되면서 새끼들과 함께 이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화석으로 발견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룡하면은 굉장히 나쁜 의미, 강한 의미, 뭐 약탈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공룡들은 이렇게 착하고 온순하고 모성애가 강한 공룡들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화면 좌측에 있는 공룡은요. 바로 메갈로사우루스류에 해당하는 이빨이고요. 우측에는 브라키오사우루스에 해당하는 이빨입니다. 저 두 이빨 화석이 우리나라 중세인데 백악기층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룡들이 살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 메갈로사우루스 이빨에는 역시 날카로운 톱날 모양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메갈로사우루스가 육식을 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이 들어간 최초의 공룡은 부경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거대한 앞서 설명드렸던 저 용각류 공룡처럼 뭐 얼굴은 작지만 초식을 했지만 몸집은 15m가 넘었던 부경고사우루스가 우리나라 경상남도 하동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은 여러분들이 부경대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가시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한반도의 공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이 공룡은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발견됐습니다. 보성군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많은 공룡뼈 가운데 가장 완성도, 보존율이 높은 뼈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발견된 뼈인데요. 이 뼈들은 처음에는 뼈들을 볼 수가 없었지만 많은 시간을 거쳐서 약 4년에서 5년 동안 뼈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이제 뼈를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 이 공룡의 특징은 십실로도포돈트라고 하는 작은 초식 공룡에 해당하는 같은 공룡이라를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신종으로 코리아노 사우루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흔적 화석, 즉 생은 화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은 화석은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발자국,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위석, 그리고 피부 흔적, 그리고 배설물 화석, 이렇게 알화석까지 해서 5가지가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배설물 화석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설물 화석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공룡이 어떠한 먹이를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다 되고 난 후에 그 배설물이 화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공룡이 어떤 먹이를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 위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용각류 공룡, 초식 공룡에 해당하는 공룡들이 먹었던 그 배설물이 나와서 화석이 됐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 뭐 코뿔소 이런 거대한 초식 동물의 포유동물의 화석과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밑에 있는 화면은요, 육식 공룡의 배설물 화석입니다. 따라서 육식 공룡은 초식 공룡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초식 공룡의 뼈들이 위 속에서 소화가 미처 덜 된 상태로 배설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설물 화석을 살펴보면 초식 공룡의 뼈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분화석을 배설물 화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MC분 잠깐만 자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화석이 앞서 설명드렸던 용각류 공룡, 초식 공룡의 분화석, 배설물 화석입니다. 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냄새는 나지 않고요. 대신에 이 안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배설물 화석을 반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안쪽 면을 보시게 되면 그 식물의 성분들도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셨으니까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공룡의 알화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MC분 앞에 계시는 이 화석이 바로 공룡의 진짜 알 화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미 알의 안에 있던 원래 성분은 빠져나갔고요. 그 안에
다른 퇴적물들이 들어가서 돌처럼 딱딱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화석이 됐기 때문에 이 화석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고요. 하지만 이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알의 껍질들이 조각조각이 나 있지만 하나의 온전한 알이 부서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서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로 발견된 공룡 알 화석이기 때문에 더 학술적 가치가 높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알에서 미처 깨어나지 않는 엠브리오, 태아 화석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네. 이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는 알 화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룡이 15m, 20m라고 해서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물론 알도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이 너무나 크게 되면 그 알이 버텨낼 수 있는 그 표면 장력이라든가 두께를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알은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 대신에 공룡들은 알을 낳은 이후에 굉장히 생장 곡선이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작게 낳아서 크게 되는 것이 바로 공룡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흔적 화석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피부 흔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룡책을 보시게 되면 아마 작가들이나 아티스트들이 상상해서 공룡의 표면을 그리지 않았나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피부 자국이 흔적이 찍힌 것이 화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생한 공룡의 흔적도 피부도 그 당시 모습을 재현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공룡 발적소 산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성, 경상남도 고성은요, 자그마치 10,000개 이상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숫자는요, 전 세계적으로 작은 면적 안에 발자국이 보존된 개수를 세웠을 때는 단연 세계에서 1, 2, 3등을 다출 정도로 많은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개수만 많을 뿐만이 아니라 종도 다양하고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보시는 덕명리 지역은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시게 되면 쉽게 발자국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이게 용광류인지 수광류인지 조광류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발로 걸었고요. 4발로 걸었다는 것은요, 발자국이 이렇게 동그랗게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용광류 공룡이라고 하는 종류는요, 발가락이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발자국들은 발가락이 5개를 뭉쳐서 둥근 형태로 찍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형태로 찍힙니다. 그리고 이제 앞발, 뒷발, 좌우가 있기 때문에 4개가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둥근 형태고 앞발, 뒷발이 4개가 찍힌다고 생각하시면은 용광류 공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더 쉽습니다. 삼지창 형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가 틀릴 텐데요. 육식공룡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시는 좌측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굉장히 뾰족하게 찍히고요. 초식공룡 조각류에 해당하는 공룡 발톱은요, 이렇게 뭉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둥근 형태로 찍히기 때문에 끝 부분이 둥그렇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은 육식공룡의 발자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게 찍힙니다. 그래서 발자국 형태와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발자국 화석도 저희들이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1억 년 전으로 우리가 지금 한반도를 되돌아본다면 지금처럼 바다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육상 내에 있는 큰 호숫가가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의 해남, 화순, 고성, 보성 이렇게 말씀드린 곳들은 거대한 호숫가입니다. 그 호숫가에 초식공룡들이 물과 먹이를 위해서 찾아왔었고요. 그 와중에 쫓아온 육식공룡들의 발자국도 같이 남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석들이 지금 발자국은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뼈 화석들은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공룡을 쉽게 연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공룡 분야의 학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어린이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좋은 훌륭한 공룡 화석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을 잊지 말고 과학자가 되셔서 앞으로도 발견될 수 있는 많은 표본들을, 공룡들을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요, 이제
많은 그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화석들이 발견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를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주시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기관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소중한 화석들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하고 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잘 보존하고 교육하고 또 전시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살았던 공룡을 살펴보았고요. 또 공룡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강연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임종덕 연구관님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공룡 이야기로 유명한 영화도 있잖아요. 이처럼 공룡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재밌는데요. 듣다 보니까 전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신고를 하면 나가서 발굴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접 발굴도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발굴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발견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화석이 있던 위치가 어떤 시냐 어떤 군이냐에 따라 틀리는데 그 위치한 시군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시군에서 접수를 받은 신고를 이제 문화유청에 신고를 하게 되겠고요. 문화유청에서는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이 화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현장에 보존할 것인지,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거치게 되면 이제 1단계가 끝나는 거고요. 이제 2단계, 만약에 발굴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가서 전문 발굴 기관들이 연구를 하고 발굴을 해서 실내로 옮기게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화석만 이렇게 떼오는 것이 아니라 화석은 굉장히 깨지고 싶기 때문에 화석이 묻혀 있는 그 암석을 암반을 통째로 잘라서 운반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고 많은 기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연구실로 옮겨오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 공룡 화석이 신종이라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화석들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요. 외국의 학자들과 같이 협업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신종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새로운 이름을 붙여지게 되고 과학관이나 자연사 박물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공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신고를 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공룡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신 임종덕 연구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석을 발굴하고 또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살아보지 못했던 과거를 알아본다는 것 참 신기하고 재밌지 않으세요?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 다음 시간에도요 더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